박병렬 교수님 발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발표 자료를 PPT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작동을 하는 게 나을까요? 네. 저희가 발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아마 여기 발표집에도 있으니까 네. 두 가지 같이 참고해서 네, 보시면 같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앞서 첫 번째 주제가 어찌 보면 보상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제 두 번째 주제가 예방과 관련된 내용일 텐데요. 당연히 예방이 더 중요하죠. 예방이 돼야지 뭐 보상은 이제 사후적인 문제니까요. 근데 우리가 왜 보상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논의를 하느냐, 뭐 다 이제 우리가 한 번쯤 그런 생각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상이 되지 않고 이 문제가 공식화될 수 있느냐? 보상이라고 하는 건 이 문제가 공식화되는 것이고 인정받는 것이고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어서 예방적인 조치가 뒤따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보상을 제대로 받게 하는 것, 또 이 과로의 문제와 우울증의 정신건강의 문제, 자살의 문제와의 관련성을 사회적으로 인식받는 것, 인정을 받는 것 이런 것이 뭐 예방을 위한 또 첫 번째 경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내용은 현행 자살에 대한 그 보상의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다 아시는 부분이지만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왜 이게 어려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힘들다 뭐 이게 과로긴 하지만 노동 시간의 문제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정의를 내리는 방식이 있고 또 과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질적인 평가의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점을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 시간은 비교적 길지 않지만 신입 직원이라고 한다면 더 느끼는 강도는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또 노동 시간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굉장히 성과 압박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도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고, 우리 그동안 잘 알려져 있고 우리 사회에서 되게 논란이 됐던 감정 노동의 문제나 직무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도 노동 시간의 문제로만 설명이 되지 않은 다양한 과로의 질적인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나라에서 자살이 어떻게 인정받고 있는지 현황에 대한 것, 그리고 두 번째 주제 예방을 좀 연결시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몇 장 자료집에 없는 내용인데요. 함께 좀 고민을 해보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해 왔습니다. 우울증은 개인 질병인가요? 심혈관계 질환, 뭐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뇌경색은 개인 질환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직업병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납중독이다. 납중독을 개인 질병이라고 하시는 분은 안 계시거든요. 소음성 난청이다. 그러면 소음성 난청을 그거 개인 질병이야 라고 하시는 분 안 계십니다. 그렇지만 심장 질환 이러면 그거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야? 그거 고지혈증, 당뇨, 뭐 비만, 담배 많이 피워서 술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개인 문제 아니야? 우울증에 대해서도 그 좀 취약한 사람이 생기는 걸로 난 알고 있는데 라고 우리는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울증이 걸리신 분들 또 심근경색에 걸리신 분들 이런 분에 대해서 나 그럴 줄 알았어. 그분 되게 힘들어 하더니 그런 병 걸리네. 이렇게 굉장히 오랫동안 일하더니 과로하더니 그런 병 걸렸네 라고 또 우리는 직관적으로 그거를 또 직업병으로 또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병 또는 고지혈증 때문에 생기는 병, 개인이 취약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하는 그 인식과 그 사람 힘들어서 그런 병에 걸렸어라고 하는 직업과의 관련성을 인식하는 이 두 가지 인식을 우리는 동시에 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긴 하지만 저게 땅입니다. 땅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기 이제 파랗게 있는 게 이 우울증에 대한 유전적인 소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소인이에요. 우리는 저게 잘 드러나지 않도록 이제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묻어둡니다.
근데 저렇게 흙도 덮어서 이제 저 유전적 소인이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는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리고 발로 밟아줍니다. 이제 이게 더 삐져나오지 않도록 밟아주는 노력들을 매일매일 합니다. 또 흙으로 씻겨 나갈까봐 다음날 또 흙을 붓고 발로 밟고 이런 노력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비가 왔어요. 비가 오면 당연히 흙이 씻겨 나가겠죠. 예, 흙이 씻겨 나가지 않도록 또 발로 밟고 또 이제 노력을 해주겠지만 이게 비가 하루만 온 게 아니고요. 막 한 달째 계속 비가 옵니다. 그러면 난 노력은 하지만 매일매일 가서 흙으로 덮어주려고 노력은 하지만 빠뜨린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는 비가 조금 많이 온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 우울증의 유전적 소인이 저렇게 땅에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열심히 또 다음날 가서 또 땅 흙을 부어서 밟아줘야겠죠. 근데 어느 날은 태풍이 불었어요. 네, 태풍이 불어서 노력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유전적인 소원이 땅으로 이렇게 나뒹굴게 됩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아마 아실 겁니다. 비가 오고 이렇게 태풍이 오더라도 비가 많이 오는 것이 태풍이 부는 것이 우리가 우울증이 걸리는 이런 정신질환이 걸리는 우리가 주목하는 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또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가지고 있는 저런 유전적 소인에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저 소인에 집중할 거냐 아니면 이렇게 비가 오고 태풍이 오는 저런 걸 어떻게 우리가 비가 오는 걸 막아주고 그리고 이렇게 보호막을 쳐주고 매일매일 발로 밟아주는 저런 환경에 집중할 것이냐 또는 저런 유전적 소인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적 원인에 주목할 것이냐 이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업환경의학과 의사인데요. 직업환경의학과 의사는 저런 환경적인 요인, 저렇게 한 달째 비가 오고 태풍이 불고 저런 환경에 주목하는 의사입니다. 저런 것이 우울증의 소인을 드러나게 하는 또 다른 원인으로 인식하는 의사입니다. 예.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이런 우울증의 문제는 당연히 개인적인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환경의 문제로 인해서 분명히 발현이 되는 그런 질환이다. 이런 인식들이 무엇보다 중요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직업성 정신질환은 뭐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과로의 문제, 직무 스트레스의 문제, 작업장에서 폭력을 많이 경험하는 경우에도 우울증 발생이 높고 또 불안장애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이런 것들의 발생 비율이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재 그 자체가 또는 이런 정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사업장 환경에서 소음을 많이 경험하시거나 또 교대 근무를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도 우리는 우울증이나 정신건강에 위협이 있다고 보고 있고 또 유기용제 중독이나 화학물질 중독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이제 신경계 이상뿐만 아니라 더 진행이 되면 이런 정신과적인 문제까지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자살이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살이 인정받으시는 분이 있죠. 어떤 경우에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직업병으로 인정이 되신 분이 그 직업병으로 인정된 그 정신질환의 합병 상태로서 이르게 된 자살의 경우를 우리는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살은 인정하지 않되 자살에 이르게 한 정신질환이 직업성 질환인 경우에는 그 자살을 합병증의 경과로서 인정을 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로라고 하면 이제 노동 시간을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 시간 내 문제를 다룰 때도 우리는 조금 한 측면이 아니라 좀 이렇게 다양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노동 시간의 길이, 그러니까 60시간 일하느냐, 뭐 52시간 일하느냐 이런 노동 시간의 길이를 우리 과로의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지만 생각해 보면 40시간으로 줄이고 심지어 30시간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똑같은 물량을 만들어내야 되는 노동이라고 한다면 즉 노동의 밀도를 고려하는 과로의 기준이 또 만들어져야 될 것입니다. 근데 노동 시간만 줄인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노동의 밀도를 어떻게, 노동의 강도의 문제를 어떻게 고려할 것이냐도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 또 하나는 동일한 노동 강도와 노동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아침에 하느냐 밤새서 근무를 하느냐 이런 노동 시간의 배치 문제 즉 교대제의 문제도 과로를 판단할 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가 기본적으로 과로를 결정하는 외에도
뭐 휴일 근무를 어떻게 하느냐, 노동 시간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토요일에 일을 많이 하느냐, 일요일에 일을 많이 하느냐 이런 주말 근무의 문제라던가 뭐 또는 휴일을 얼마나 갖고 일을 하느냐, 이런 회복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측면도 최근에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다양한 과로의 질적 특성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동안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국내 연구자들을 통해서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장시간 노동과 건강의 영향을 연구한 학자들이 어쩌면 제일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좋은 논문에도 많이 냈었고, 우리 자장을 하시는 원종욱 교수님께서도 관련된 논문을 내셨는데, 우리가 현재 60시간 이상이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이제 내시멸관계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에 인정이 되는 기준인데, 원종욱 교수님 논문에 보면 굉장히 좋은 자료를 가지고 쓰신 논문인데, 주당 52시간 이상만 일을 하시는 분들도 내시멸관계 질환이 2.5배가량 증가하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정신건강과 관련해서도 되게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한양대 김인하 교수님이 진행한 연구를 보면 일주일에 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노동자에서 40시간, 48시간 근무한 노동자랑 비교했을 때 1.6배가량 우울 증상이 더 많이 발생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있고, 뭐 단면 연구라 그래서 그 시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장시간 노동하시는 분들을 쭉 추적해가면서 전향적으로 연구한 되게 좋은 질의 연구에서도 뭐 심지어 14배가량 우울증이 증가한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이 된 연구를 보면 노동시간의 문제를 가지고도 이렇게 접근을 하는데, 노동시간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서 정규직의 경우도 노동시간이 증가하면 우울증이 증가하고, 비정규직도 노동시간이 증가하면 우울증이 증가하는데, 비정규직의 경우에 그 노동시간의 증가에 따르는 우울증의 증가폭이 더 크더라. 뭐 이런 연구가 우리나라 또 연구자에 의해서 논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작년입니다. 말씀드렸던 교대 근무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 교대 근무는 워낙 관련된 연구가 많아서 이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논문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그것들의 총 크기의 합을, 이제 위험의 크기를 다 그 많은 논문들을 종합해서 이제 내는 그런 논문인데요. 그 분석에서도 야간에 근무를 하시는 분은 우울증이 43%가량 증가한다라고 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 연구자에 의해서 발표가 됐었습니다. 이렇게 노동시간의 배치나 길이와 관련된 연구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과로의 질적인 특성과 관련된 연구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신입 직원인 경우, 또 성과주의 압박에 굉장히 많이 시달리는 노동자들, 예를 들면 최근에 그 게임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뭐 크런치 모드라 그래서 뭐 36시간 동안 연속해서 일을 하고 집에 못 가는 그런 형태의 뭐 성과 압박이라던가 이제 기한 압박을 받는 그런 형태의 노동도 이제 과로의 질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정 노동, 주말 근무, 또 과도한 스트레스에 대한 경험, 업무상 사고를 주로 경험하는 직종. 예를 들면 소방관이나 경찰 같은 경우는 사고를 경험하는 게 일상이죠. 뭐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기관사분들 이런 분들도 비교적 흔하게 이런 그 사고를, 업무 중에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도 과로의 여러 질적인 특성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해고의 위협을 경험한다거나 고용 불안을 느낀다거나 고용 형태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거나 직장 내에서 다양한 언어적, 신체적인 폭력을 경험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게 과로의 질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관련된 연구들을 잠깐 소개를 하면, 이거는 저도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이혜은 교수님, 경희대 이혜은 교수님이 연구하신 건데, 한 달에 4일 이상 주말 근무를 한 경우에,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주말에 주로 근무를 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남성은 45%, 여성은 36%가량 우울 증상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동일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언제 일하느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질적인 특성이라는 거죠. 또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는 아주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정신건강과 관련이 아주 많다. 이거는 2002년도에 아주 오래 전부터 감정노동과 관련된 연구들은 최근에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10여 년 이상 전부터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됐었는데,
감정 노동을 많이 수행하는 군들에서 이런 우울 증상이 굉장히 많이 높게 나타난다. 이런 연구 결과들도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연구입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윤진아 교수, 연세대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논문이 2년 전에 발표가 됐었는데, 대리운전 노동을 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진행한 연구인데, 대리운전 노동하시는 분이 최근 1년 동안 42%의 대리운전 노동자가 신체적인 폭행을 경험했답니다. 언어적 폭행은 100%고요. 신체적인 폭행을 경험하신 분이 한 4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신체적인 폭력을 경험하신 분들은 우울 증상이 3배 이상 더 높게 나왔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똑같은 노동 시간을 갖는다 하더라도 밤에 운전을 하셔야 되고, 또 이런 신체적인 폭행을 경험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시는 분들한테 노동 시간의 길이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는 그런 과로의 질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고용 형태에 대해서 비정규직일수록 정신 건강이 나쁘고 우울증이 많고 또 자살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이런 연구 결과들을 우리나라 연구자들에 의해서 다수의 논문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살은 일반적으로 실업률과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업, 해고에 대한 위협 또는 실업이 직접적으로 자살과 좀 관련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과거의 실업률의 변화와 자살률의 변화는 아주 일관되게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었고, 과거에는 사회 경제적 수준이 낮으신 분들이,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으신 분들이 더 자살을 많이 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현재까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결과들을 직장을 갖고 있고 그렇지 않고를 구분해 가지고 이제 연구 결과를 해보면 그런 효과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업을 당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경제적 수준이 낮은 방향으로 가게 되고, 이제 그 현상이 바로 자살과 연관이 돼 있는 것처럼 연구 결과들이 그런 경로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즉 실업이 자살과 훨씬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비교적 직업병으로 인정이 잘 되는 그런 정신 질환의 형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나서 자꾸 그 장면이 떠오르고, 이제 그게 발생했던 장소를 피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생각만 하면은 막 가슴이 뛰고 뭐 식은땀이 나고 잠을 못 자고 하는 이런 과각성의 상태, 이런 재경험 회피 과각성,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이제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직업적으로 이런 사고에 대한 경험을 많이 경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걸리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게 되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이제 우울증, 불안증 이런 것들이 많이 섞인 상태로 이제 진단이 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정확히 이 진단을 받지 못하신 상게 되고, 그래서 이제 업무 관련성에 대한 평가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험도 이제 많이 하게 됩니다. 경찰이나 소방관에 대한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됐었고요. 앰뷸런스 구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연구만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관사들이 사상 사고를 경험하고, 사상 사고라 하면 이제 그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거기 선로에 뛰어드는 승객들이 있었죠. 그래서 자살을 선택하고, 이런 분들이 얼마나 힘들면 자살을 하실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이제 주제지만, 그 자살하신 분을 친 기관사는 얼마나 또 힘들까, 이게 또 저희의 또 고민이거든요. 그러신 분들에게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험이 되게 높았던 그런 결과들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버스 운전하신 분들에 대한 게 이제 뭐 노동시간 특례제도와 관련돼서도 이슈가 됐었고, 최근에 경부고속도로 사고와 관련해서도 하루에 17시간씩 장시간 운전을 하는 게 우리 사회에 가능한가, 그 17시간씩 3일 연속 일하고 하루에 3시간 주무시는 분들이 타는 버스를 경기도 도민들은 이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날 사고 이후에 많은 댓글들은, 물론 이제 돌아가신 분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 저도 되게 힘든 일이지만, 대부분의 댓글들이 왜 이분 구속 안 시키냐, 뭐 직업의식도 없다, 어떻게 좋을 수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되게 시민들이 많이 했었어요. 근데 물론 며칠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그 환경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주목하고 대안을 만들고, 노선버스에 대해서 노동시간 특례
급에서 빼려고 하는 논의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이런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사고에 대한 위험도 많고 그런 작업 환경으로부터 발생되는 그런 상황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것도 국내에서 연구가 진행이 됐었습니다. 국내에서 산업 재해 환자분들이 또 그런 그 산업 재해 자체를 이제 트라우마로 경험하시는 것, 최근에 공무원들이 구제역 그 방역에 참여하면서 진짜 엄청 트라우마일 거예요. 그 살아있는 그 동물들을 매장해야 되는 그런 걸 경험하고 나서 이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했던 경우도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연구가 많이 됐었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했던 연구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관사들에서 이런 사상 사고의 경험이 이런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이런 정신 건강을 증가시키는 그런 결과를 발표했었습니다. 국내에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정신질환으로 산재 신청을 한 건수가 569건입니다. 그 중에서 189건, 33.2%만이 이제 직업병으로 인정이 되셨습니다. 예. 실제로 저희는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거를 공식적으로 보상이 되고 인정이 됐을 때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예방 대책이 뒤따를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여러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아마 이 부분 토론에서 조금 다른 분들이 좀 말씀해 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PTSD, ASD 이게 이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유사한 질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래도 승인율이 한 64%, 68% 이렇게 높습니다. 제일 신청이 많은 거는 이 자살입니다. 자살은 74건 정도가 승인이 됐지만 건수로는 많지만 승인율은 36.5%만 승인이 됐고 상대적으로 이런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정신 PTSD나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비해서는 실제로 승인받는 비율이 3명 중에 1명 정도로 인정이 되시는 거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내용인데요. 그 이제 뭐 보상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정리를 하자면 너무나 관련이 있다. 그동안 많은 과로와 관련해서 정신건강이 밀접히 관련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무수히 많은 연구의 결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는 보상의 폭은 넓지 않은 것 같다. 이게 정리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두 번째 주제와 조금 연결해서 말씀을 꼭 드려야 될 부분인데 어떻게 예방을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저희가 크게는 세 가지 방향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보편적인 접근, 두 번째는 고위험군에 대한 접근, 세 번째는 환자에 대한 접근, 이 세 가지 측면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접근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오늘 지금 주로 논의되고 있는 노동 시간을 어떻게 줄일 거냐, 그다음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좀 개선시킬 거냐, 상담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좀 그 물리적인 접근성, 심리적 접근성을 어떻게 좀 줄일 것이냐, 다양한 과로의 질적인 요소를 어떻게 예방할 것이냐 이런 부분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고위험군 접근이라고 한다면 아까 사고의 위험이 있다거나 직업적으로 많은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그런 우울증이나 자살에 대한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을 조금 더 특화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들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이 이제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이제 환자군에 대한 접근이라고 한다면 이제 자살이라고 하는 게 가장 위험한 게 이제 우울증이기 때문에요. 이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좀 잘 할 거냐, 자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냐 이런 큰 세 가지 방향에서 아마 예방 대책이 좀 논의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